늦은 밤이었다. 형법 책을 펼쳐놓은 민수는 한숨을 쉬고 있었다. 책 속에는 끝없이 낯선 단어들이 이어졌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구성요건의 당성, 규범적 요소, 주관적 요소. 마치 외국어 같았다. 그런데 교수는 말했다. 형법은 결국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사법 연구실에 오래된 조명을 켜고 혼자 책을 읽다가 형법이 사실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형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이 바로 구성요건이다.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형법이 이런 행동은 범죄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범죄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살인죄의 사람을 살해한 자,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같은 문장이 바로 그것이다. 형법은 세상 모든 나쁜 일을 처벌하지 않는다. 친구와 약속을 어긴 것, 거짓말을 한 것, 무례하게 행동한 것 모두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이 전부 개입하지는 않는다. 형법은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특히 위험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는 행위만 골라낸다. 이것을 당벌적 불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성요건은 일종의 걸음망과 같다. 형법은 구성요건이라는 체를 이용해서 처벌할 행위와 형법이 개입하지 않을 행위를 구별한다. 이것이 구성요건의 선별 기능이다. 동시에 구성요건은 국민을 보호한다. 국가가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형법에 적혀있지 않은 행위는 함부로 범죄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보장적 기능이며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다. 민수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 순간 형법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살인죄일까요?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정당방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민수는 깨달았다. 단순히 사람을 찔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범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형법은 먼저 구성요건의 당성을 본다. 즉 어떤 행동이 형법 조문에 적혀있는 범죄 유형에 맞아 들어가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법성을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이 세 단계가 바로 범죄 삼원론이다. 그런데 이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은 원래부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20세기 초 독일의 형법학자 에른스트 폰 벨링, 그는 당시 혼란스럽던 범죄이론 속에서 구성요건을 독립된 개념으로 끌어냈다. 벨링은 말했다. 구성요건은 순객관적이고 몰가치적이다. 학생들은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당황한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다. 벨링에게 구성요건은 카메라 사진과 같았다. 카메라는 그저 외부 사실만 찍는다.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누가 칼을 들었는지를 기계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 행동이 나쁜지, 정당한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법성과 책임 단계에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벨링은 구성요건을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학자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 구성요건은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것일까? 막스 에른스트 마이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사실 같지만 실제로는 법적 판단이 들어간다. 누구 소유인지, 점유관계는 어떤지, 법적으로 타인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고죄의 허위사실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어는 말했다. 구성요건 안에도 규범적 요소가 존재한다. 구성요건은 더 이상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이미 어느 정도 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 설계도였던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등장했다.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사실만 다루는가? 에드문트 매츠거는 여기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절도죄를 생각해보자.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 즉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목적범에서는 어떤 목적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이 되기도 한다. 결국 구성요건 안에도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매츠거는 이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후 벨첼이 등장한다. 벨첼은 인간의 행동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행동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목적적 행위론이다. 그는 말했다. 고의는 단순한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의 요소이다. 그 순간 형법 체계는 크게 변했다. 원래는 고의를 책임 단계에서 다루었지만 이제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먼저 판단하게 된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구성요건은 단순히 외부 행동만 적어놓은 껍데기가 아니다. 그 안에는 객관적 요소도 있고 규범적 요소도 있으며 행위자의 내심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들어있다. 민수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책을 덮었다. 처음에는 단지 어려운 법학 용어처럼 보였던 구성요건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형법은 단순히 사람을 처벌하는 기술이 아니었다.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가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구성요건 이론은 결국 그 질문들 위에 세워진 긴 역사였던 것이다.